자, 이어서 갑니다. 고려의 사회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성격, 신라 골품제보다 개방적이었다. 네, 개방적이게 밑줄었습니다. 네, 어려운 거 없어요. 신분은 세습되지만 신분 이동이 가능하였다. 가능이 밑줄었습니다. 세습 밑줄, 가능이 밑줄. 향리자재 중앙관료 진출이 가능했다. 그 향이 밑줄 긋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방직을 합격하게 되면 고려 조선시대 향리예요. 고향자 관리리자입니다. 아셨죠? 끊임없이 나올 거야. 향리설이 구호 못하면 안 돼요. 중앙의 하급 관료를 설이라 부르고, 네. 지방의 하급 관료를 향리라 불러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 간직명에서. 자, 향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층 향리와 하층 향리로 나뉘어집니다. 고려 시대의 얘네들은 가응시가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건 금년, 그 다음에 작년 끊임없이 모의고사에 선생님 출제했고, 또 올해 2021년도 지방직에 기출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 번만 딱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향리는 상층 향리와 하층 향리 두 가지가 있더라. 상층 향리는 과거응시를 통해서 중앙 정치로 나갈 수 있더라. 이해 가셨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표 인물이 정도전 같은 인물이 가장 대표인 상층 향리입니다. 네, 상층 향리에 해당되는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분가죠. 법제적으로 양인과 천인이 구분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귀족, 중류, 양민, 처민으로 구분하더라. 본관제, 별표하겠습니다. 호족설의 현실적 지위를 법제적으로 인정한 조치, 본관제. 고려시대가 되면 처음으로 본관제가 등장합니다. 여론 앞에 붙는 게 있을 겁니다. 성 앞에. 경주 김씨, 전주 이씨, 밀양 박씨, 경주 최씨,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걸 있어요. 그걸 본관이라 불러요. 네, 본관이 붙으라. 평민의 성, 마찬가지 별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 이거 전부 다 고려시대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물론, 육두품이라든가 귀족들은 신라시대도 있습니다. 성씨가. 여러분 아시는 신라시대 가장 대표적인 왕족 성은 김씨입니다. 경주 김씨성입니다. 그 다음에 육두품들은 설씨, 채씨, 이런 성을 가진 사람들이 육두품의 일종의 관리 세력들이 성을 가지게 됐고요. 그 왕건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아시는 왕건의 성이 뭐예요? 성이 없어요.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호족 이름이었을 뿐이에요. 왕건 같은 호족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양반들은 그 당시에 귀족들은 전부 다 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 호족들 입장에 나도 성을 하나 가져봤으면 전부 다 이름뿐이에요. 그래서 왕건이 국가를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성을 하나씩 다 주기 시작했어요. 성을. 그리고 어디서 오셨어요? 얘 충주에서 왔는데요. 너 그럼 충주 한씨라 불러. 그게 본관이에요. 어디서 오세요? 저는 인천에서 왔는데요. 그럼 너는 인주 이씨라고 불러. 왜? 인천이 옛날 인주였으니까 인주 이씨라 불러. 특히 이자경 같은 세력들이 여기 대표적인 인천을 중심했던 세력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과 본관을 하나씩 고려시대 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과 본관도 아마 신라시대 때 있었던 성 같은 상관이 없는데 고려시대 처음 들어온 성들 같은 경우 아마 내가 고려시대 처음으로 조상들이 성과 본관을 받았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귀족 보죠. 귀족 문벌만 보면 되다. 문벌.
그 왕실 유력한 가문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독점하더라. 그러니까 출세의 가장 빠른 방법이 혼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른쪽 중류가 보겠습니다. 중류가입니다. 중류층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계급에 대한 신분이 대부분 많이 시험에 나왔다면 요즘은 중류하고 그 다음에 피지배계급이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류층 보겠습니다. 구분 서리, 남반, 향리, 군반, 영리라는 게 있습니다. 구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서리 갑니다. 중앙 관청의 하급 관료. 서리 중에 말단 서리를 잡류라고도 합니다. 서리 꼭 잡아야 됩니다. 서리는. 왜냐하면 조선시대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반, 궁중, 실무, 국왕의 시종, 호종, 경비, 왕명의 전달, 의장 등의 사무를 맡았다. 남반이라고 합니다. 궁중의 실무, 국왕의 시종, 호종, 경비를 하겠더라. 얘들 보통 성중애마로 들어온 애들이죠. 성중애마로 발탁됐던 애들. 귀족의 자제들인데 과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 이제 관직에 좀 나가야 되겠는데 왕의 측근 인사로 쓸 수 있는 것들 방법이 이제 성중애마라고 하는 직책을 통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때 얘들이 주로 했던 일이 궁중, 실무, 국왕, 시종 이런 애들 왕명의 전달 이렇게 되죠. 훗날 얘들 즉 남반 애들이 우리 보통 이렇게 남성 기능을 상실하는 애들 보통 뭐라 불러요? 내시라 이렇게 부르죠. 이 남성 기능이 전기는 있어요. 후기가 되면 이 내시들은 남성 기능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기는 남성 기능이 있어요. 후기는 이제 원간접기부터 궁궐의 원나라에서 오는 그 공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궁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궁중의 여성들의 숫자가 증가되게 되면 안에 있는 남성 기능이 가지고 있는 내시들 사이에 연분이 날 수 있어요. 되게 많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간섭 이후부터는 남성 기능성이 사라지는 내시들이 주로 많이 만들어진다. 당연히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남성 기능이 사라지는 내시들이 만들어져요. 원나라 궁궐도 마찬가지예요. 원나라 궁궐도 궁녀들이 되게 숫자가 많아지겠죠. 황제고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남성 기능이 없는 내시를 갖다가 원나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시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남성 기능이 없게끔 만들어서 원나라에 보내는 이런 촌국이 발생된다고. 그리고 남성 기능을 없애기 위해서는 방법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에서 약 80에서 90%가 수술 도중에 사망해요.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그냥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다치료를 죽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내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내시라고 하는 것들. 향리 갑니다. 상층 향리 별표 쳐요. 예. 일명 호장급으로 가응시 가능하다. 요것만 딱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리고 고려 후기 신진사대부의 전신이 되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표적인 상층 향리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고려를 대표하는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포함된다. 하층 향리. 조선의 향리를 잊었다. 예. 고려의 하층 향리는 조선의 향리를 잊었다. 하급 관리라는 뜻입니다. 지방의 하급 관료. 여기 군수님, 목사님 이런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 여기는 육방이라고 그러죠. 이방, 예방, 호방. 가끔 춘향전에 이봐라, 이방 부르죠. 누가 변사또가. 왜요? 예. 저기 남원골에 누구를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춘향이를 잡아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방 같은 사람 출도해서 가자 이렇게 춘향이 데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 이게 육방이라 해서 향리들이 그래서 향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춘향전을 한 번쯤 이렇게 읽거나 드라마를 봤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걸 향리라 부릅니다. 그걸 6명의 향리에 대해서 이방, 예방, 호방, 공방 이렇게 해서 육방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요 군반, 하급장교. 하급장교들은 군인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신 소유의 민전의 조세를 면제받습니다. 혜택이라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기 집에 농사짓고 있는 땅의 세금을 면제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급 군인들은. 군공을 세울 경우 무반으로 신분 상승도 가능합니다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고려시대 군인은 어떻게 됩니까? 즉 장교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 사람들만이 가능해요. 자기 조상 대대로 무관 출신들만 무관 장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통칭해서 군반시 가족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방법은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럼 나도 당연히 군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묵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얘들만 되는 거니까. 영리갑니다. 서리 일종. 서리는 중앙에 관료를 하고 관료를 했습니다. 네, 서리 일종으로 신부는 중인, 역졸은 역에 소속되어 일하는 신량 역천인, 역에 소속된 공노비도 존재하며 역을 관리하고 왕명을 전달하며 사신을 접대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영리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쪽 가까운 부분에 그죠? 주한역 이렇게 해서 내리죠. 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승무원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당시는 영리라고 불렀다는 뜻. 역에 근무하는 관리 이렇게 불렀다는. 지금은 승무원이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에 양민 보겠습니다.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합니다. 백정의 밑줄 보여야 됩니다.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네, 고려와 조선이 쓰는 용어가 다르죠? 그죠? 아까 3, 4에 대한 기능이 좀 다르다는 거 얘기했고요. 일반 양의 농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사랍 종사자를 갖다가 우리는 백정이라고 한다 정도도 우리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부곡 보겠습니다. 그 주민 일반 양민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국가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 다른 지역으로 이주 금지, 과거응시도 불가능했다. 향소 부곡인들 그 소가 들어가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신라시대는 뭐예요? 통일신라시대는 향과 부곡. 고려시대는 수공업이 발달되기 때문에 소도 들어가더라는 사실. 얘들은 특수 행정구역에서 특정 어느 일정한 곳에 가두어서 농사 짓게끔 만들고 특정한 물건을 만들게끔 만드는 것들. 그러다 보니 얘들은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고 과거 시험도 못 보고 하다 못해 승려도 되지 못하는 되게 세금도 일반 농민에 비해서 훨씬 더 과하게 걷어가는 그 당시 최고의 아마 불만 세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그 불만 세력이 표출되죠. 그게 망이망소의 난이에요. 어디에서? 공주 명학소에서. 언제? 정중부 같은 무신 권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처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게 유명한 망이망소의 난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역 진의 주민들. 역은 육로교통이었다. 역은. 그 다음에 진은 수상교통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그 수상교통은 보통 이런 게 있죠. 이렇게 강이 있다면 A에서 B 지역까지 우리가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헤엄쳐 갈 수는 없잖아요. 배를 이용해서 이동했다. 수상교통을 담당했다. 누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진척이라 불러요. 진척. 즉 나룻배를 이용한 사람들, 나룻배를 이용해서 A에서 B로 이동해 주는 사람들, 싹을 받는 거야. 품삯을 받아서 진척이라는 용어를 써요. 진척. 그리고 나루토의 한자가 보면 무슨 분 진 이렇게 많이 붙어요. 아, 예전에 이렇게 나루토 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일하는 사람들, 옛날에 노를 이렇게 예전에 지금 좀 증기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동 걸어서 웅 가는 시제가 아니라 이렇게 노를 저어서 이동시켜준 사람들. 네. 뱃사공들. 요즘 말은 뱃사공이라는 말을 쓰겠죠. 예전에는 한자를 진척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살짝 저거 진척 뱃사공 적어놓으면 돼요. 네. 그럼 뱃사공 정도 우리 다 아실 거니까. 네. 패스합니다. 다음 페이지 천민 갑니다. 노비가 배했습니다. 천매 대다수가 노비인데요.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매매는 사고 판단 얘기. 이건 뭐 사람이 아니지 물건 취급했다는 거지.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증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친구한테 노비 2명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져가 2명 이렇게 쓰는 것들. 이걸 증여라고 합니다. 노비끼리 통혼이 일반적. 노비끼리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봐봐. 이렇게 합쳐서 노비가 되는 거야. 남을 노라고 열을 비라고 합쳐서 노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 정도는 기본이 아셨지? 자, 노비끼리 통혼이 일방적이었다.
그 다음에 일천즉천이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됐던 엄마가 됐던 한 사람이라도 노나 비가 있다면 이 자식은 무조건 천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일천즉천이란 말이에요. 일천즉천. 부나 모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나 비가 있다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다. 자, 구분하겠습니다. 공노비, 산노비. 공노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영노비, 관청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월급 받는 사람들. 대신에 공노비는 60세가 되면 여기 면제됩니다. 왜? 60세면 노동력이 상실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정남을 몇 세부터 몇 세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16에서 60세 미만의 남자. 그러니까 남자가 60세가 넘어가면 노동력이 상실된다 보기 때문에 60세가 되면 면제해 준다는 거지. 아니 있어봐야 그냥 거추장스러워. 앞에서 아저씨 나와요 막 이러지. 일도 못하고 힘이 없어.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젊은 친구 봐서 어떻게 해? 아유 답답해. 나오세요 아저씨 나오세요.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애건업에 갑니다.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합니다. 수입 중 규정된 액수를 관청에 납부합니다. 이걸 신공이라 불러요. 그 신공은 몸신자를 써요. 이렇게 한자 적어놓으세요. 우리말로 뭐죠? 내가 밖에 사는 대신에 내 몸값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신공이라고 내 몸값이에요. 내 몸값을 내야 되겠다. 이걸 애건오비들이 해야 된다. 경제적 부담이에요. 그럼 애건오비들이 몸값이 비싸지면 애건오비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지 않지. 누군가가 나에게 몸값을 많이 요구하면 싫어하지. 그래서 근데 고려시대는 꼼짝 못하고 다 돼야 돼. 그래서 훗날 조선 후기가 되면 몸값이 너무 높다고 데모를 해. 이게 이제 영조 때예요. 네, 영조 때 이제 그때 다시 할게. 몸값 좀 낮춰주세요. 영조가 그래 알았어 받아줘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하나 알아주시고. 산노비 볼게요. 내가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노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거노비. 솔거니까 주인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건노비. 주인과 따로 살면 일정량의 신공이 주로. 신공. 가옥, 토지, 노비 등을 소유 가능합니다. 신분적으로 주인에게 예속, 경제적으로 양민, 백정과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비는 노비인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집을 하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옥. 토지도 살 수 있고 또 내가 노비 주제에 노비를 거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 이 중에 여러분이 노비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 중에 이벽, 애거, 솔고, 애거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프리하게 살 수 있는 애거노비가 그나마 낫겠죠. 예. 선택한다면 굳이 그죠? 예. 선택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 요즘 신분제도가 없어진 사회이겠지만 그 다음에 그 밖에 천민 보겠습니다. 양수척, 화척, 도사랍 종사자들입니다. 예. 여기 도사랍 종사자들은 예. 다르겠죠? 예. 양수척, 화척이라는 단어 씁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여진족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진족에 들어오거든요. 왜? 여진 애들 북방민족들은 주로 양 있죠. 양고기를 주로 많이 먹는 애들은 양을 잡거나 돼지를 잡아서 마을마다 이동하게 되면서 이걸 부산물을 얻어서 생활을 영위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고려시대, 조선시대 초까지도 마찬가지로 여진족 애들이 주로 도사랍의 종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 알아야 되잖아. 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에게 여기 돼지 한 마리 잡아보세요. 우리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잡아요, 저걸? 양인 한 마리 잡아보세요. 술 한 잔 어떻게 죽여요, 저걸? 우리 마음 잡기 못 죽이잖아요. 또 방법도 모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매일 하는 일이 요거기 때문에 잘한다고. 거의 대부분 여진족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마을마다 무리져서 이동해 다니는 애들, 그럼 얘들은 군대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군대에서 요역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어딘지 몰라, 얘들 지금 이제. A에서 B 마을, B에서 C 마을. 계속 이동하게 다닌다고. 그럼 어디 있는 줄 알아? 얘들 잡아다가 뭘 세금을 내게 한다든가, 군대를 보낸다든가 할 거 아니야. 못해요, 얘들은. 자. 그 다음에, 여진과 거란의 기하인들, 그 다음에 제인. 요즘 광대라고 그러죠. 광대들. 요즘 치면
그 탤런트적 기능이 많은 것들, 그죠? 네, 이런 사람들, 연예인 기질이 가능한 사람들, 재인이라고 부르죠.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의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생, 네, 우리 여성들 직업 중에 하나,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 또 기생이라는 직업이 또 있죠. 대우 보겠습니다. 노비는 성을 소유할 수 없다. 노비는 매매 상속 증여 대상이므로 국역의 의무와 권리가 없다. 원칙적으로 관직에 나갈 수 없으나 신분 상승은 오타가 있다. 신분입니다. 오타가 하나 있네요. 수정 좀 할게요. 신분 상승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정종 5년에 제정된 천자수모법에 의해 노비를 부모 둔 자식은 어머니 쪽에 소유적 기속된 천자수모법 위주로 씁니다. 천자수모법. 일천즉재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천자수모법도 중요하죠. 천자수모법. 네. 소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A집의 노와 B집의 B가 눈이 맞아서 이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면 이 자식의 소유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 수모니까 뭐예요? 네. 여기가 소유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천자수모법. 저건 결과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저런 일이 계속 발생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거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만든 법이 천자수모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양 다리 하나씩 찢어가고 두 팔 찢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의 소유자가 B가 소유자가 된다. 아까 일천즉전 한번 했죠? 일천즉전 됐고요. 그 다음에 노비 관련법 정리하는 거 여러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려 사회 모습 갈게요. 239쪽. 좀 지웁시다. 어렵지 않은데 양이 되게 많죠. 사회 파트가, 그죠? 네. 자, 사회제도 보겠습니다. 의창. 흑창을 학대 개편했다. 흑창은 태조와 안건입니다. 학대 개편. 송정은 거란 1차 침입을 받아봤기 때문에, 피난을 가봤기 때문에, 마을에 곡식 창고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빈민구제 시 사용하게 되었다. 상평창, 물가 조절 기관입니다. 개경, 서경 12목이니까 총 14군데의 물가 조절. 제2보, 보의 동그라미 칩니다. 보가 나오면 무조건 재정에 관련, 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돈을 만들어서 어느 특정한 용도에 쓰겠다는 겁니다. 기금 마련 이후에 빈민구제 제2보 되게 중요해요. 잘 나와요. 왜? 강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제도감, 구급도감. 거기 구제도감은 잘라. 도감 자르시면 돼. 도감은 무조건 임시관청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도감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임시관청을 의미합니다. 구제, 구급이니까 말 그대로 재해 발생 시 백성을 구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기관이다. 그 다음에 동서대비원. 가난한 백성을 진료하였다. 그 동서대비원에서 재작년 시험이가 작년 시험이군요. 대비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대자대비의 줄임말이죠.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큰 뜻을 막 이야기할 때 부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동서니까 작년 시험이 개경과 서경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개경의 동쪽과 서쪽으로 가셔야 되지 개경과 서경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돼요.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대비원을 하나씩 만들었다. 빈민 구제하기 위해서. 해민국, 빈민에게 양을 지어주는 약국 해민국이다 이랬습니다. 왕과 왕실은 옆에 적어야 되겠죠. 옆에다가 옆에 앞전 한 번 같은데 왕과 왕실 사람도 아프지 빈민만 아프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약국 무슨 약국? 수업에 이미 했어요. 상약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향도 갑니다. 사회 파트 향도가 되게 기출이 되게 많아요. 향도 보겠습니다.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조직된 단체. 향리를 중심으로 운영. 향리와 주민들이죠.
향리와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게 향도다. 얘들 주로 하는 게 매향활동.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서 매향활동. 서원건축. 사원건축. 그 다음에 탑. 그 다음에 불상. 자, 봐볼게요. 예, 향도를 만들게 되는 배경이 뭘까? 이걸 살펴보게 되면 되게 쉬워지겠죠. 보자고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털로 온다고, 이렇게. 우리나라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심하면 금강산까지 쫓아가서 물건 털어먹는다고. 이 섬애들이다 보니까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되게 약탈을 많이 온다고. 우리는 아직 여기에 군사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전방, 여기에 주로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여기 부족하다고. 여기에 군사가 부족. 그럼 계속 털리는 거야. 애국 침입이 되게 빈번해지는 거야. 그럼 마을의 향리들과 주민들은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살상도 당하고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자구책으로 마련하는 게 향도를 조직했어요. 우리 마을의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무리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활동하는 게 매향활동이었더라. 매향활동 봐볼게요. 우리 고을에서 매향활동하는 게 뭐냐면, 자기 시골 마을 생각해봐. 시골 마을에 가면 산이 있을 거야. 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 나무 중에 종류가 향나무라는 게 있다고. 향나무를 잘라다가 바닷가에다 묻는 거예요. 묻는 이유는 약간 신앙적인 게 있습니다. 미륵불이 와주기를 기원하는 거야. 미륵불이라는 것은 우리 부처님이 열반하시는데 54학년쯤 뒤에쯤이나 돌아온다는 일종의 미래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얘들을 싸워서 이겨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이 미륵불들이 얘들 좀 다 물리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활동을 어떤 매향활동이라고 그래.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애들이 도움을 받아서 사원건축, 절간 만드는 것, 탑돌이하게 탑을 만드는 것들, 부처님 불상을 만드는 것들을 주로 하게 되었다. 이게 향도입니다. 고려시대 향도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혼인제도 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부일처제. 일부일처제. 그러면 고려와 조선 비교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죠? 조선은 뭘까? 옆에다 적으면 되겠죠? 조선도 일부일처가 맞아요. 그죠? 그런데 추가되는 게 있어요. 양반네들은 일부 다처예요. 다첩이에요. 잘못했어요. 일부 다첩이에요. 일부 다첩을 준다는 거예요. 양반들이. 일부 다첩을 주다 보니 여기 뭐야? 자식들이 태어나겠죠? 그래서 얘가 또 뭐라 불러? 서울이라 부르지. 서자와 을자를 합성을 우리는 서울이라고 부르지. 자, 서. 엄마가 양인인 경우에 서자. 엄마가 천민일 경우에 그 아들을 갖다가 을자라 부르, 자식을 을자라 부른다고. 그리고 합쳐서 서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을자는 어떻게 돼서? 더 형편없는 거. 서자도 형편없는데 을자는 더 사회적인 박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 못난 서자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그럼 그의 엄마가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못난 서자니까 엄마가 양이라는 뜻이죠. 네. 엄마가 첩인데 엄마가 양이다. 이렇게 하면 이 못난 을자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이거 뭐거든요? 엄마가 천민 노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비 합성하고 서을도 합성하고 전부 다. 저를 지금 처음 보신 분 있어요 오늘? 처음 보신 분? 그죠? 처음 보는 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어요? 서자, 을자 처음 들어보나요?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넘어가요 선생님이. 아 이거 다 아는 사람이야.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사람은 다 쑥쑥 넘어가 버릴 수 있다고. 처음 보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이거 설명해 드린 겁니다.
또 가보죠. 그 다음에 혼인제도? 혼인제도 이렇게 갔구나. 근친혼과 동성혼이 성행했다. 근친혼, 동성혼 밑줄 긋습니다. 근친혼, 동성혼이 성행했다. 주로 왕실에서 하는 짓이야. 되게 못났죠. 네, 고려 왕실들이 신라를 닮아가지고 근친혼, 사촌 동생하고 막 사촌 오빠하고 막 결혼하는. 조혼의 밑줄, 조혼은 원간섭기 적습니다. 조혼이 유명해진 시기는 원간섭기에. 왜냐면 이 원간섭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이거였어요. 원나라에 요구하는 게 공녀였거든요. 공녀를 바쳐서 자기 딸내미가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해요. 차라리 이럴 바에 시집 보내자. 그래서 어린 나이에 보통 한 10살 전후가 되면 결혼시키는 거예요. 원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나올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 시기에는. 지금이야 우리 비행기 타고 전화로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그 시기는 불가능한 시기니까 차라리 결혼시키자. 그래서 옆 동네 봤더니 7살짜리 남자애가 있다더라. 그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럼 누나지. 여성들이 1살, 2살만 돼도 훨씬 더 나이차가 많이 나와요. 남성들하고. 훨씬 더 성숙이 빨라져요. 남자들은 선생님 20살 되니까 철드는 것 같은데. 대학교 가고 철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냥 철도 없이 그냥 까불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선생님 연배 그 동료들은 되게 성숙했던 것 같아요. 나를 밑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누나 10살이면 3살 차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7살짜리 손 들고 다니고 누나처럼 다니고 빨리 와. 이렇게 다니는,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때 유명한 단어들이 이제 꼬마 신랑이에요. 꼬마 신랑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꼬마는 꼬마인데 자기 신랑인 거지.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같이 살아야 할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언이 되게 유행했다. 이유는 뭐죠? 딸내미 원나를 보낸 죽은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걸 방지하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또 퍼져요. 원간섭기는. 예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을 하게 되면 되게 궁금하거든, 동네 사람들이. 출산대가 났을까 안 났을까 고민하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그럼 알기 위한 방법으로도 오지 말라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 신생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는 걸로 남자애를 낳게 되면 여기다 꽃을 갖다 달아요. 우리 집에 아들 낳습니다. 저 집 아들 낳나 봐요. 소문이 막 퍼지는 거야. 하루 만에 싹. 근데 딸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럼 딸을 낳게 되면 이렇게 숯을 묶어서 달아요, 이렇게. 숯은 여성을 이렇게 딸을 낳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 넘어오지 마세요. 아직 미생아가 있어서 아직 오시면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표시를 해주는 것들. 되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않나요, 우리 조상들이? 동네방네 우리 집 아들 낳았어요 소문 내고 다니도 그렇고 딸 낳았어요 소문 내기도 그렇고 지나가다 보면 아들 낳았네 이렇게 표현했다는. 그런데 원간섭기가 되면 이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 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고. 임신했다는 소식도 알려주지도 않고 자식을 낳았다는 것도 아직 알려주지 않는다고. 왜? 나중에 징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간섭기의 이제 되게 무서운 시절인 거죠. 이어서 갑니다. 그 다음에 남기여가혼, 설소혼, 서류부가이라고 합니다. 남기여가혼에 대한 부분 설명드려야 되겠다.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겠죠? 네. 남녀가 결혼하게 됐을 경우에 보통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남기영화원이다. 일종의 고구려와 대릴 사이즈 좀 비슷하죠. 좀 비슷하죠. 명칭이 좀 다르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사느냐?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같이 살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뭘 제공해 주는 거죠? 처갓집에 노동력을 제공한다 보시면 돼요. 노동력을 제공한다. 같은 단어로 설소원, 그다음에 서류부가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기여가원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남기여가원은 고려와 조선 전기까지 있었던 제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이 되게 우대받는
사회였다. 여성 우월주의였다는 겁니다. 남성은 내 밑에 있었어요.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역전됩니다. 너무 성리학 때문에. 친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신랑 집에 들어가 사는 것. 그 시댁에 들어가 살았다 해서 보통 이거 갖다가 시집 간다 이런 말을 썼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단어 쓰면 안 되겠죠. 결혼하지 않는 여기 미혼 여성분들은 친구들 만나서 너 언제 시집 갈 건데? 이런 용어 옳지가 않습니다. 시집 간다는 얘기는 시집에 들어가 산다는 뜻, 시가집에 들어가 산다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는 남자들이 쓰는 용어들이 뭐죠? 너 언제 장가 갈 건데? 선생님이 농담 삼아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결혼을 했는데 장가를 못 가봤습니다. 맞아 틀려 이 얘기는? 맞지? 가고 싶어. 처가살이 좀 해보고 싶어. 어때? 괜찮죠? 그럼 처갓집이 되게 잘 살아야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똥콩 찢어지게 가는데 가서 얹혀 살면 어떻게 나만 불편하지. 그죠? 빌딩 한 10층짜리 빌딩에서 한 5층부터 6층, 7층 되게 살면 어떨 것 같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 것 같아? 네. 여성들도 괜찮죠? 시집 간다는 얘기는 좋지 않지만 5층짜리 빌딩인데 4층, 5층에 살아. 룰을 나가서 살아야지. 네. 장래에 자기 그물이 될 수도 있는데. 욕심이긴 하지만. 이럴 경우 시집 간다는 말은 되게 네. 어울리지. 그렇게 되면 어울리지. 그죠? 근데 아파트 딱 20평, 30평짜리 딱 같이 가서 살자면 어떻게 불편해 못 살지. 그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용어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알지만. 여성의 지위 보겠습니다. 유산 분배, 호적 기록, 제사, 상복제도 등 관계, 남녀의 대등, 모든 게 대등했다. 여성의 지혜가 비교 자유로웠다. 여성의 지혜가란 말은 사별하고 난 다음에, 이별하고 난 다음에 재혼이 가능했다. 여기에는 일반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왕실의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고려 여성들은 조선 전기까지는 되게 남성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다 망해놨어요? 조선시대? 이게. 이 아저씨가 다 망쳐놨다고. 성리학 아저씨라는 사람이 조선의 여성의 질을 하늘에서 땅으로 다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상장제례갑니다. 장례, 불교와 토속 신앙에 따라 시행했다. 지배청 중심 화장도 시행했고 풍수지정을 받게 되었다. 불교와 토속 신앙입니다. 불교의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상례, 주로 그 상을 치르는 거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주로 사원에서 절에서 주로 주관을 했다. 고려말 성리학에서 이놈 성리학 또 나왔습니다. 유교식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고려말에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오죠. 어떤 아저씨가 성리학 가져옵니까? 우리나라에 고려말에? 안양 아저씨가 가져왔어요. 이 안양 아저씨가 성리학을 가져온다면 장례식 지는 것도 전부 다 이제 유교식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페이지 넘겨갑니다. 법률과 풍속 240페이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법률 보겠습니다. 관습법을 중시했다. 관습법. 자, 고려는 중국의 당률을 참조한 71개조의 법률을 시행했다. 그게 당률 71개조면 적었습니다. 당률을 썼다. 차용했다, 빌려서 썼다는 뜻이죠. 이렇게 구분 지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 조선에 항상 비교되는 것들이 되게 계속 나온다고요. 계속 끊임없이 물어볼 거거든. 고려는 당률을 차용했었다. 당나라의 법률을 갖다 사용했다. 조선은 명나라의 법률을 갖다 사용했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관습법을 중시했다. 니은번 지방 간의 사법권 행사. 주요 사건 외에는 대부분 지방간이 재량권을 행사하였다. 형벌의 종류는 태장도, 유사 5종의 형벌이 존재하고 궁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태장도, 태형, 장형, 도형은 여기입니다. 선생님 보세요. 여기 때리는 겁니다. 몇 대를 때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자, 태형, 볼기를 치는 매질, 장, 권장형, 도는 징역형. 근데 뒤에 유형, 유배 보내고 사형시키는 것들은 이것은 중앙으로 올려 보내야 했다. 결과적으로 이건 왕의 업무 중에 하나였다. 지방간은 태장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유형, 사형은 왕의 업무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우리 경찰점에 한번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궁형이 나와 있었죠. 궁형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궁형은 좀 살벌합니다. 남성의 성기를 제거하는 형벌, 아주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궁형이죠. 그 대표적인 게 혹시 이분 들어봤나? 사마천? 중국의 역사서 사기라는 책을 쓴 유명한 이 사람이 궁형을 당했죠. 궁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완성하죠. 선생님 집도 사기라는 책이 이렇게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가끔 봅니다. 잠이 안 올 때. 잠이 안 올 때 보는 책은 어때요? 역사서는 역사서인데 잠이 잘 와요. 역사 선생이 역사서를 보고 잠이 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 되게 옛날 일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재미 붙여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가끔 졸립니다. 예. 너무 먼 얘기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까? 사마천의 사기는 잘 나와요. 예? 나오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고요. 또 궁형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됩니까?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또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재감다. 반역죄, 불효죄. 그 시대별로 어느 시대든 간에 반역죄, 모욕죄는 다 똑같아요. 중재를 다 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21세기도 마찬가지죠. 반역죄는 어느 시대든 간에 반역죄. 불효죄가 키워드예요. 불효죄 잡습니다. 불효죄. 불효죄가 가장 심하다. 고려시대. 그럼 조선은 뭐예요? 불효죄라잖아요. 조선은 어느 죄가 또 중요해요? 당연히 조선 뭐야? 반역죄도 포함되겠죠.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한 바퀴 도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여기? 그렇구나. 그, 조선시대는 그 양반을 못 오가는 죄를 가장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으로. 예. 그 다음에 형, 집행, 보류. 보겠습니다. 기향향을, 요건 기출이다. 기향향을 받은 자가 부모상을 당할 경우에는 7일간의 휴가를 줬다. 7일의 동그라미. 또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본인의 다른 봉양을 가족이 없는 경우에 집행을 보류의 밑줄. 3원 신수법. 중재인을 재판할 때는 현관 3 이상이 참여하다. 공평성을 위해서 되겠죠. 3심제. 사형수에 대해서 3번의 재판 기회를 부여하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향향, 별표 갑니다. 기양과 기향은 다릅니다. 기양은 죄값을 받게 만드는 거고 기양은 좀 달라요. 볼게요. 관리가 죄를 저지르면 자신의 본관지로 내려보내 특권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특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래수도는 개성인데 여기에 사는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스님들은 공무원이에요. 얘들은 고래는 스님들이 국가에서 시험 봐서 된 애들이기 때문에 그 승과라는 시험을 보아서 관리를 만들어준 거고 이거 받는 애들이거든. 공무원이라고. 근데 애들이 속된 말로 삥 뜯어먹는 애들이 있다고. 애들이 즉 뇌물을 받아먹는 경우가 있다고. 뇌물을 받아먹거나 진짜 공무원들이 하지 말을 것 중에 하나는 절도죠. 이제 미약한 범죄 중에 되게 미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럴 경우에 개경에서 살지 못하게끔 낙향시켜요. 고향으로 보내는 것 갖다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개성에 사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어요. 지금 21세기 우리 북한의 수도가 평양이죠. 가끔 탈북민들이 프로를 보게 되면
평양에 사는 게 특권이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양에 사는 게 꿈이랍니다. 지금 21세기 우리나라의 한 반도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고려시대 지금 고려시대는 우리 통상 우리 1100년 전이거든요. 고려 건국된 지 110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1200년 돼서 그러는데 1101년 더 추가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시기인데 요 시기는 이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속동제, 동을 납부 형벌을 대신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단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음덕이 있거나 간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람을 가실로 살상한 경우에도 한정되었다. 요거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도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응?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봉사요? 아닌 것 같아요.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다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정한, 보석금이라고 그랬어요? 예, 보석제도 맞아요. 예.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예, 보석금을 넣어놓고 내가 형을 확정되게 되면 어차피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판례가 있어요. 이 정도 범죄 행위에서 한 5천만 원에서 해결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있고 그럴 때 내가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깜빵에 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되 나중에 돈으로 보상할 수 있게끔 보석금을 유치시켜 놓고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석금 제도를 적용돼. 저는 현재 21세기에 보석금 제도 비슷하다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갑니다. 쉬겠습니다.